네, 안녕하십니까. 한아메리카의 자연신학 오늘 37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36번째에 어떤 상황이 재미있게 전개됐습니다. 웨일즈의 어느 공주가 그 라이프니츠하고 뉴턴 사이에 논쟁을 붙인 거예요. 뉴턴이 직접 나서지는 물론 않았죠. 클라크라고 하는 학자가 대신 나서서 라이프니츠하고 그 뉴턴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쟁하도록 이렇게 막 싸움을 붙인 거죠. 싸움 붙인 겁니다. 이게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닐 거고요. 괜찮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는 이제 클라크가 라이프니츠를 처음은 이제 라이프니츠가 먼저 공격을 한 거죠. 그 공주 앞에서 저 뉴턴 네, 뭐 어떤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먼저 싸움을 걸었고 이제 클라크가 중간에서 이제 뉴턴을 대변하는 겁니다. 네, 뒤로 가면서 클라크가 그 논쟁 자체보다도 그 내용보다도 그 풍자적으로 라이프니츠를 이렇게 공격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벌어졌던 논쟁들이 편지로 왔다 갔다 했겠죠. 그게 중요했다. 그렇게 판넨베르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가 실제로 거기서 벌어졌는지 전개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104쪽 밑에 중간 좀 밑에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37번째 시간입니다. 라이프니츠는 공주에게 라이프니츠는 물론 독일 쪽이죠. 거기 있었고 공주는 웨일즈에 있었습니다. 앵글로 섹슨 족이라고 그랬죠. 맞나? 라이프니츠는 공주에게 뉴턴을 반유물론자로 소개하였다. 반유물론자. 이게 조금 비판적으로 본 거죠. 유물론자 비슷하게 완전히 유물론자는 아니나 반쯤은 그렇다. 음. 막스의 유물론자야, 뭐 이렇게 하면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유물론자로 말했다. 왜냐하면 뉴턴이 1706년에 출판한 책 광학, 옵틱스, 광학에서 참 이런 것도 연구를 했네요. 이 빛의 굴절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과가 광학이죠. 빛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하나님의 감각 중추로 언급하고 있고 참 이런 표현들이 낯설어요. 그렇다면 뉴턴은 하나님을 육체를 지닌 존재로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반유물론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또한 뉴턴은 녹화가 잘 되고 있죠. 계속적인 수리를 요구하는 기계로서 고친다는 거겠죠. 수리를 요하는 기계로서 세계를 제시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계속 수리해 나가는 기계처럼 머리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자의 완전성뿐만 아니라 수리를 하게 되면 그럼 창조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완전성뿐만 아니라 그의 창조 사역의 완전성까지도 훼손하고 말았고, 이는 뉴턴의
하나님 개념이 부적절함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가요? 각주 36번을 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 나와요. 라이프니츠. 독일 사람이라서 그 이름이 특이하긴 합니다. 엘라 라이프 니츠. Die philosophischen Schriften. 철학책, 철학 문서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쭉 썼나 봐요. 뉴턴을 비판한 겁니다. 세미 메테리얼리스트. 세미는 반이에요. 반대할 때 반은 안티라고 하는데 이건 반쯤이니까 세미 유물론자, 메터리얼리스트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클라크의 답변들은 뉴턴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 간주되어야 나타날 것인데 그는 라이프니츠가 제시한 두 가지 문제점 중 첫 번째에 대해 답하기를 뉴턴은 하나님의 감각 중추 개념을 감각 중추 확 들어오지가 않네요. 하나님의 감각 중추를 세계와 연관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개념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가 아니라 비유다. 그래서 뉴턴은 그 개념을 라이프니츠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클라크의 설명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뉴턴의 이러한 개념 배후에는 어떤 관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라이프니츠가 제기하는 두 번째 물음, 즉 뉴턴의 개념에서 세계 기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계 기계 뉴턴이 실제로 이런 단어를 쓴 겁니까? 월드 머신 하나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적극적인 개입, 하나님의 의가 빠졌네요. 오타네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반론 제기와 연관되어 있다. 하여튼 뭐 그런 논쟁들이 계속 아주 절정의 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공간을 주제로 한 논쟁이었어요. 그 다음 알렉산드레 꾀레 프랑스 사람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알렉산드레 보다 알렉산더라고 하는데 영어나 독일어에서는 알렉산더 뭐 그렇게 이름이 불리죠. 근데 이거 프랑스 말 단어로 돼서 알렉산드레 꾀레인 것 같습니다. 에 따르면 뉴턴은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깊은 불신의 눈으로 대하였다. 그러니까 기계론적 세계관을 뉴턴이 지지한 게 아니다. 그 뜻이네요.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뉴턴이 기계적 역학을 완성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뉴턴이 믿지 못했다 하는 게 이제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충분하게 그거를 논증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그 기계적 세계관 역학을 뉴턴이 그 자체를 부정했다는 뜻인가요?
좀 더 봅시다.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세계 내 모든 변화는 기계론적 세계 아시겠죠? 톱니바퀴처럼 탁탁 맞아서 기계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변화는 오직 물체들의 기계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렇게 기계적 역학, 기계적 세계관 자체를 뉴턴이 부정한 게 아니죠. 그건 당연히 기계적 역학에 서 있는 사람인데, 다만 데카르트의 입장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데카르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세계 안에서 물체들끼리 상호작용으로만 어떤 일들이, 현상들이 물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현상이 벌어지지, 그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이 데카르트에게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걸 이제 뉴턴이 불신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계적인 힘들의 상호작용만으로 혼돈으로부터 정연 질서정연한 코스모스로의 발전을 설명해야 하는 데카르트적 세계 모델은 자연의 기계적 그 작용 원리로만 이 세계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데카르트의 입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세계 모델은 다 세계를 보는 관이 다 모델입니다. 세계관이요. 그 모델은 뉴턴에게 너무나 자족적이고 자충적으로 여겨졌고, 너무 이제 자족적이고 자충적이다. 자기 합리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좀, 깔끔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신적인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 같아 보이는데 아마 실제로 그것이 데카르트 개념의 본질이었을 것이다. 파넨베르크도 인정을 하네요. 데카르트의 기계적 세계관에 따르면 하나님의 개입은 불가능합니다. 뉴턴은 그러나 그러지 않은 거죠. 그걸 이제 데카르트의 입장을 뉴턴이 비판한 겁니다. 당시에는 출판되지 않았던 한 과학 논문에서 뉴턴은 이 데카르트의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무신론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그것을 두려운 심정으로 피력하고 있다. 그렇군요. 뉴턴의 이러한 관점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도 좋은 겁니다. 뭐 좋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뉴턴이 그 부분에서는 더 정확하게 본 거죠. 근데 이게 데카르트가 그럼 무조건 잘못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언젠가 그 비슷한 뭐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학자들, 철학자들, 모든 학자들은 다 커다란 코끼리의 털 하나를 붙들고 연구하는 정도입니다. 그게 분명히 코끼리에 붙어 있으니까 코끼리를 붙들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게 코끼리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들이 서로 맞을 때 있고 틀릴 때 있고 교차될 때도 있고 뭐 달라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데카르트하고 뉴턴의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기계적 역학, 기계적 세계관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데카르트는 신의 개입,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신의 개입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뉴턴은 그걸 있다고, 신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하튼 뉴턴의 판단은 뜻밖에도 예나의 교리신학자, 중부 독일에 있습니다. 예나의 교리신학자 요한 프란츠
부테우스와 같은 신학자들이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세계를 완전히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에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느꼈던 불안감과 일치하는 것이다. 근데 그 뉴턴도 기본적으로 기계적 세계관인데 이런 점에서는 조금 더 신학적인 그 관점이 많이 나타나네요. 그것도 세밀한 그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다 흥미로운 물음은 기계론적 자연 설명은 탁탁 맞아서 돌아가니까 톱니바퀴가 물려 있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돌아가야 이걸 따라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이 기계 말고 다른 데서 어떤 힘이 올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신학적 관점에서 보다 흥미로운 물음은 기계론적 자연 설명은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을 뉴턴이 포착해 나가는 방식이다. 뉴턴이 어떻게 그걸 포착해 나갈까요? 그게 이제 재밌다는 겁니다. 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뉴턴은 공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뭐 하나님의 중추신경 이렇게 나와서 막 복잡해지는데 그거하고 연관된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각의 중추 개념이 되는데 뉴턴이 어떻게 설명하나 잘 정신 차리고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뉴턴은 이 공간 안에 모든 게 지금 들어있는 거죠. 공간을 하나님이 보자.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저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 어떤 뜻인가 잘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정말 탁탁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자, 봅시다. 뉴턴은 공간을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에 편지하는 형식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했는데 공간, 지금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공간을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요. 언젠가 여기서 또 우리는 공간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죠. 금방 잠깐 있다가 우리가 빠져나갑니다. 이제 너무 짧아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뉴턴은 공간을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에게 편지에 쭉 늘어져서 편지하는 형식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했는데 이러한 해석은 플라톤주의자였던 영국 케임브리지의 헬린 무어가 제시한 해석이었다. 이것이 바로 공간을 하나님의 감각 중추로 명명한 본래의 의도였다. 그렇군요. 그럼 단어는 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하게 들리긴 하면 하나님의 감각 중추라는, 근데 이런 말만 듣고는, 하나님을 그 실체로, 좀 허리를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그러면 반쯤 유물론자 아니냐.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데,
그 개념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 피조물들에게 편재해야 한다. 어디에나 다 하나님이 개입된다. 근데 그런 신학적 그 관점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 공간이란 하나님이 모든 사물,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물들에 편재하는 하나님의 감각 중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뭐 반유물론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클라크는 뉴턴의 관점에서 감각 중추는 지각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그렇지. 지각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매개 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 사물들이 창조되는 매개로 이해돼야 함을 지적한다. 마치 우리의 지각 과정에서 감각 중추가 어떤 걸 감각하는 중추, 그 핵심적인 기둥 뭐 이런 건가? 중추기관, 핵심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감각 중추가 사물들의 상을 창조해내듯이 하나님은 공간을 통해서 사물들 자체를 창조한다. 아, 이런 뜻이군요. 그럼 뭐, 이 공간을 하나님의 감각 중추라고 한 뉴턴의 표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오히려 더 신학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이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세계 공간을 실질적으로 신학과 연관시킬 수 있는 거죠. 공간은 하나님의 감각 중추다. 그래서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를 알아둬야 된다. 외울 겸해서 써보겠습니다. 이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시간도 공간과 맞물려 들어가는데 공간은 뭐냐? 하나님의 감각 중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각 중추 해갖고 라틴어로 나왔습니다. 젠조리움 데이. 젠조리움 데이. 젠조리움 데이. 그거 제가 외워둬야겠습니다. 멋진 표현이네요.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 이 낱말만 들어갖고는 와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간 안에 만물들의 편재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각 중추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과 아주 결속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단단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뉴턴에 의하면 이 세상 공간은 하나님의 감각 중추입니다. 제가 이거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좁아집니다. 기억력이 어느 한쪽으로만 모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래요. 많은 것들은 소실점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쪽으로만 기억력이나 모든 판단력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요. 이것저것 온갖 것 다 기억나게 되면 얼마나 사는데 골치 아픕니까?
골치 아프다기보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나이가 들면서 능력도 떨어지는데 체력이나 정신력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는데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게 된다면 참 피곤한 거거든요. 죽음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목사 구원이라고 하는 책에 썼던 것 같습니다. 고독사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자.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고독사 문제가 어떤 건지는 압니다. 그건 또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어버리는 거, 쓸쓸하게 죽는 거, 이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어, 정신적인 준비만 된다면 고독사야말로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가족들이 옆에 와서 뭐 아버지, 뭐 여보, 누구, 형, 동생,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붙들고 뭐 기도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뭐 찬송 부르고 그러면 죽는 사람이 정신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인사들은 미리미리 다 하고 정말 죽을 때에는 다른 것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말이 좀 옆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력을 얘기하다가 그쪽으로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감각 중추. 이건 이제 제가 기억해둬야 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거기서 바로 읽은 대로 하나님은 공간을 통하여 사물 자체를 창조한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네, 게라르트의 인용문이 거기에 나옵니다. 41각주입니다. 아이작 뉴턴경은 두뇌와 감각 기관들을 사물들의 상들을 형성하는 수단들로 간주하였지. 결국 사물들의 상들이 형성될 때 정신이 두뇌와 감각 기관들을 수단으로 그 상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패러그래프 하나만 더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돼야 하는가? 자신의 물리학 이론들과 자신의 종교적 철학적 관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1713년 출판된 자신의 주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두 번째 편집본에 덧붙인 그 유명한 일반 주석에서 뉴턴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영원성과 편재성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구성한다. 시간은 영원성과 관계되고 공간은 편재성에 관계되는 거예요. 영원성과 편재성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구성한다. 이것도 정말 멋진 말이네. 이걸 라틴어로 글을 써놓나 봅니다. 라이프니츠는 감각 중추라는 표현을 지각기관을 의미하는 것을 오해하였고, 좀 오해했네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클라크의 해명을 도피성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그렇게 뛰어난 학자들도 서로 오해할 수 있군요. 그건 당연하죠. 뭐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인데 뭐 실수도 하고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기에 라이프니츠는 그 감각 중추 개념은 하나님을 세계 영혼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다. 오해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뉴턴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의 세 번째 권에 수록된 일반 주석에서 제목도 참 물리학자에게
걸맞진 않네요. 일반 주석, 이런 게 참 철학적이네요. 철학자와 물리학자가 같죠. 그 당시에는. 거기서 하나님은 세계 영혼으로가 아니라, 세계 영혼으로, 세계 영혼, 그런 범신론 비슷하게 되는 거죠. 세계 영혼으로가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주님으로서 우주를 지배한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대단히 신학적인 관점에 강한 설명들입니다. 뉴턴은 그랬네요. 데카르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므로 뉴턴은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의 현존하는 결과로서 공간을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 신학의 입장에서 괜찮은 발언입니까? 피조물들이 현존하는 그 편재 방식으로 현존하는 결과로서 공간을 명명. 공간이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면 좀 멋진 거죠. 감각 중추, 젠조리움 데이. 하나님의 감각 중추라는 표현은 실로 감각 기관 개념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어떤 오감, 느끼고, 신경, 이런 감각 기관을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감각 기관은 감각을 수용하는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감각의 내용을 생산하는 자리로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지각하는 개체의 산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감각 기관을 넘어서는 거예요. 감각 기관은 됐어요. 이거는 좀 까다롭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걸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